그러면 먼저 짧게 지금 강연회니까요. 메인은 이재명 시장님이시니까 짧게 우리 김홍장 시장님부터 짧은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주권은 국민에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없는 나라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 시대가 국민들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을 담아서 복지, 분권, 자치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우리 당진 시민과 또 우리 시장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마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따뜻하게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시대의 정신을 담아서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사회, 또 주권이 보장되는 사회, 복지와 분권과 자치가 철철 넘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남시장에 오셨습니다. 한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 제가 찾아뵈러 인사도 드리러 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의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먼 길 당진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지, 자치분권이죠. 이게 아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청년 수당 바우처 5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럽에서 유학하고 유럽에서 한 11년 살았는데요. 오스트리아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킨더바이힐페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인당 100달러에서 나중에 대학 가면 한 500달러까지 다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을. 근데 정부가 하면 복지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하면 빨갱이냐? 이거 아니잖아, 이기죠? 일단 우리 사회가 요즘에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뭐 이 사회적 갈등들이 심한데 그 핵심이 복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 역할을 해소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그 힘을 가지고 미래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특히 이런 점에서 저희 당의 대권 후보인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그 해법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제왕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미스박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국회에서 3시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해임을 시켜버렸는데요. 워낙 무수무지의 권력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되는 이런 나라인데 옛날 개발독재 시대 같이 1인당 GDP가 100달러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 시민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지금 이런데 아직도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잘못된 헌법 체계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시민들께 나눠줘야 된다. 이게 바로 분권과 자치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 당진에 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 SS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당진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줄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역시 제가 인기가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당진 시장님께서 광화문에 제가 이제 철수한 다음에 광화문이 조금 좀 한산해진 틈을 노려가지고 다시 또 우리 발전소 때문에 광화문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뭐 거기 또 국회의원, 대통령 뭐 볼 거 없이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느냐
그게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배자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성남시청에 다 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시장실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우리 시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꽤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한 10년 걸리긴 한데 세월 지나고 나면 3학년인데 한 10년 지나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3학년이 다 오는데 제가 3학년들한테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대답 잘하면 사인도 해주고 명함도 준다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쫑긋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이러면 대개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아주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박근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3학년이니까 3학년 극소수는 우리요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요 조금 있어요. 하나님이요. 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배운 거지. 가끔 뭐 이렇게 당군이요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 질문을 이렇게 하죠. 오늘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지? 근데 성남시장이 지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시장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근데 성남에 우리 시정구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동네방네 써붙여놨거든요. 뭐 언론에 써붙여놨어요. 우리 시장님도 많이 써붙여놨잖아 솔직히. 시정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들보는 순간에 성남의 주인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손 들어라 이러면 손 쫙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주인님하고 큰절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때부터 애들이 돌아서죠. 그러면서 재밌으니까 장난해요. 막 절해 이렇게. 전하고 주인님하고 끽끽거리고 웃고 그래요. 그때부터 좀 깨달은 거지. 그 중에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진지하게 주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런 자 불러줘. 지금부터 넌 내 거다. 학교 가지 말고 지금 화장실 청소해라. 선생님 얘는 데려가지 마세요. 내 거. 그래서 잘 몰라. 엄마 아빠 성남 사시지?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 이러면 애들이 확 깹니다. 그 순간에 확 거기를 더 넘어가는 학생들은 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하던 애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요, 뭐 국민이요,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무슨 국가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민주주의 한 애들이 꽤 많습니다. 애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배우긴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 사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주인으로 알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띵 이렇게 나옵니다. 9시 뉴스 나오면 나오죠. 대통령이 하는 뭐든 놀아요. 그리고 막 위대한 존재를 이렇게 모시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애들은 그 속에서 배운 거예요. 민주주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지배하는 힘센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걸 안 뜯어 고치면 나중에 다 일배되는 거예요. 일배. 제가 아까 저기 찍는 장면이 하나 나오던데 정말 위험한 게 그런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되게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요. 좀 앞으로 와주실래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트위터로 공지해드린 거 아시죠? 누가 비교해 볼까요, 분명히. 중요하죠, 그죠? 예, 앞에 좀 와서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좀 앉으세요. 뒤보다 훨씬 나은데 서 계신 분도 계시니까 뒷자리를 좀 비워놔 주시면 고맙죠. 자 이제 얘기를 농담 그만두고 우리 진지한 모드로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지 모드로. 제가 한때 1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하나한테 사인 받으려고 왔죠. 엄마가 어제 저한테 트위터 쪽지 보냈죠.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끝나면 아무나 사인해주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쪽지를 다 보잖아요. 보고 제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딱 그분 같았어요. 사진도 딱 맞네요. 프로필 사진. 자기 얼굴 딱 켜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제가
일베 한때 일베였는데 뭐 일베가 별겁니까?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공장을 다니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알았죠. 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총질하다가 총 맞아 죽은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뭐 저도 그렇게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공격했죠. 같이. 대학을 갔어요. 갔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걸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봄에 따뜻한 봄날에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장에서 막 얻어맞고 장애인 되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강목으로 맞다 맞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돈 받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절대 맞지 않고 가능하면 때리는 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따뜻한 대학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이쁜 여학생 없나 혹시 나한테 말 걸어준 여학생 없나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철조망 감긴 가시나무 큰 가시나무를 왠시 검은 인간이 그를 막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벤치에 앉아있던 시커먼 또 다른 사람들이 우웅 몰려들어가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배치된 사복경찰 되죠. 근데 그 기어 올라간 사람은 유인물 뿌리러 간 사람이죠. 밤새도록 어디서 몰래 등사기로 써가지고 그 등사기로 민 다음에 그 한 몇십 장 숨겨가지고 그거 한 뿌리려고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가시나무를 왜 철조망으로 감아놨냐? 자연보호를 하려고 감아놓은 게 아니고 못 기어 올라가게 하려고 그걸 철조망으로 감아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 막 찢어지고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 뒤에 또 따라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잡으러. 그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뭐 전두환 찢어 죽이자 뭐 올라가라 뭐 이렇게 그걸 뭐 유인물 뿌리고 싹 다 집어가죠. 그 경찰들이 학생들 못 보게. 저는 저기 멀리서 구경하다 휙 날아오는 거 하나 이렇게 보고 이 보니까 무슨 광주에서 뭐 사람을 전두환이라는 인간이 뭐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뭐 그랬대. 여기서 험한 사진들 흑백에 보고 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어? 제가 처음에 이 빨갱이 많네 학생들이 학교 안에 빨갱이 많다더니 진짜 빨갱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뭐 도서관 옥상에서 또 이렇게 막 밧줄 타고 내려온 사람을 또 보고 몰래 밤에 뿌려놓은 거 아침에 보고 이걸 한 상당한 시간을 겪다 보니까 처음 두 번째 보면은 왜 이런 소리 자꾸 하지 감옥까지 가면서 뭐 뿌리면 감옥 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 옛날 그거 했던 분 아니에요 혹시 우리? 예, 참여자치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또 학생들이 빨갱이 짓 하는구나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진짜인가 세 번째는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알았던 모양이네 4번 5번 7번 10번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씨발 새끼야 이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뀐 거죠. 소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정보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야, 이 찬스다. 드디어 나도 이제 맨날 빠따 맞고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때리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세고 남들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가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딴 마음 먹게 됐어요. 물론 8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또 특수한 시기이기도 하죠. 젊은 나이고 결론은 이게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아주 엉뚱한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하면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잘못된 구조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소수 기득권자들 편을 들어서 내 발등을 계속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게 사람이구나. 그 피해자들한테 억울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왔던 삶 자체도 내가 게으르거나 우리 아버지가 못나서 또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이게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내 혼자 그 나쁜 불합리한 구조를 타고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나의 동생들, 나는 7남매 중에 탈출해서 대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공장에서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폭행당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완전히 딴 마음을 먹게 됐어요. 회개한 일배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한 일배. 이 중에 일배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 별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 강연 가면 가끔씩 그 얘기해요. 일배 손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듣는데 킥킥킥 해요. 그 일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은 안 들고 막 저끼리 막 야 니만 손들어 맞잖아. 그래서 억지로 너 안 하죠. 창피한 건 알아요. 되게 창피한 건 20살 한다. 익명으로. 그래서 제가 일배 해도 된다. 그거 들락날락하고 보는 거 다 좋은데 호기심도 있고 한데 대신에 반드시 오유를 가라. 오유. 2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일방적 정보를 입력하면 또라이가 된다. 뭐 또라이가 별겁니까? 비상식적인 인간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라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사실 똑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제가 최근에 혁명적 변화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건 다 동의하죠.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결론적으로는 딱 구한말과 같은 체제말 위기 상황이다. 이 사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 이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들이 소수인데 이 소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 독점하고 불평등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 지배계층들이 너무 부도덕해요. 후한무치. 요즘은 아예 헌법 있는 거 완전 무시하고 건국제를 만들겠다는 인간도 나왔어요. 건국은 옛날에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럼 상해 임시정부 어디 간대? 하여튼 전에는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좀 미안하게 또는 수치스럽게 속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남들 눈치를 봐가지고 당당하게 내놓지는 못했는데 요즘 아예 뻔뻔스럽게 친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못한 게 바보야. 그때 누가 거부할 수 있었어? 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이런 소리 하는 인간이 생겨났어요. 그죠? 이런 무책임하고 호환무치하고 부도덕한 인간들. 이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적으로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이 한반도가 완전히 다시 전쟁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드 뭐 이런 거. 사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드가 고고도 방어 시스템인데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고고도 미사일 쏘면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그러면 종말로 따라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한반도는 남북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휙 날아가버려요. 떨어지는 지점을 타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말로는.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이 한반도에는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 없지 않냐. 남한을 공격하려면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렇게 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쳤으면 그렇게 하겠지. 미쳤으면. 뭐 서로 미쳐가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설치해서 누가 제일 덕을 받냐?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 사드 방어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혜택 본 게 누구예요? 미국이죠, 당연히. 그건 뭐 보나마나. 다음 혜택 본 데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북한이 왜 혜택을 받냐면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대북 압박 공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자기들끼리 쫙 모이니까 중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하고 가까워져야지. 북한 막 압박하다가 아니다, 우리 그럴 게 아니고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이 압박에서 거의 벗어나게 됐어요. 제일 큰 이익을 본 사람 중에, 본 집단 중에 하나죠. 손에 제일 많이 본 데 어디냐? 뻔하지. 이거 남한이 제일 손해 봤죠. 우리 정부가. 자, 안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속을 지키는데 제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드 설치 때문에 어떻게 됐냐? 결론은 그런 거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평화와 통일은 멀어졌죠. 그리고 여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손해만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명박도 견뎌냈잖아. 그래서 이명박이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나도 참 못했는데 정말 너무 못해. 나 신문 보고 한 얘기야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또 이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당할라. 제가 소환장을 어제 가면서 동시에 2장을 받았어요. 검찰청에. 트위터 너무 많이 한다고. 트위터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 쓰냐고. 심지어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제가 총풍 사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야, 안보를 지키자는 집단이 도대체 한 짓이 북한에다가 야,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줘 우리한테 이 짓에다 걸렸잖아요. 그걸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보를 지키는 겁니까? 안보를 이용해서 안보를 죽인 거죠. 그게 바로 정부가 아니냐. 그게 바로 매국 세력이다. 반역 세력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안기부 없어졌는데 무슨 안기부 명예를 훼손합니까? 하여튼 그래 고소했는데 그런 거 조사받으러 오라고 지금 소환장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찬스다. 네? 드디어 반격할 찬스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하여튼 얘기가 좀 샜는데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체제말, 구한말처럼 국제적으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어 넣어가지고 이게 대리전 전쟁터가 되게 생겨서 잘못합니다. 첫째 문제가 그렇죠. 두 번째, 국내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한반도 안에 같이 사는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 국민인데 국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니겠어요? 헌법 1조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합의한 사실이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런데 자유롭기는커녕 평등하기는커녕 이 사회 거의 대부분의 자원과 기회를 특정 소수가 완전히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해도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안 살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나빠지게 번한데 미쳤다고 애를 낳습니까? 죄 짓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애 안 낳음. 이 상태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2800년 정도 되면 마지막 한 명이 죽어서 멸종됩니다. 아니 둘이 결혼해가지고 1.1명밖에 안 나니 당연히 줄어들죠. 팍팍팍 줄어듭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죠. 이미 내년부터 또는 뭐 2018년부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 역량이 골고루 배분돼서 충분히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가진 기회, 자원, 역량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총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나라도 발전이 안 돼요.
경제적 영역으로 보면 경제 침체가 오는 거죠. 그 돈을 갖다가 다 소수가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뭐 좀 개발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좀 해가지고 중소기업 먹고 살만하면 대기업이 거기서 아까 빨대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쪽쪽 빨아가지고 겨우 살아남을 만큼 외에는 다 억압해서 다 뺏어가니 이게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 총 활력이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잠재력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체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 옛날에는 토지가 제일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니까, 기회였으니까. 이 토지를 원래 균전제, 사람들이 자작농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원래 왕조가 새로 개창하면 그거 하죠. 균전제, 균역제, 의무도 공평하게, 기회도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사람들 욕심 끝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좀 뺐고 여기에 이걸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권력, 정치 권력, 행정 권력들이 담합을 하고 그 부패해지는 거죠. 부패한 상태가 되면 아주 급속도로 뺏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자작농들이 농토를 잃어 소작농이 돼요. 소작농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거의 농노나 종 상태가 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유리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배 체제가 엎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체제가 공평하게 만들어요. 그 에너지를, 그 혁명적 에너지를 모아서 새롭게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죠. 그러면 또 그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고 개인들도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시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길이 아니면 하나의 길이 있어요. 체제 전복이 되지 않는 단계에 새로운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 근데 이 개혁은 정말 어려워요. 그 시스템 내에서 이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엄청난 힘을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는 그게. 목숨을 걸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딱 구한 말, 그 상황. 이 왕조가 얼마 전에 덕혜옹주 제가 영화 봤다가 좀 시끄럽게 당했는데 영화 본 것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더군요. 신문 안 보시는구나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덕혜옹주 얘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그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한 게 뭐냐면 한일 합병 조약안을 딱 가져왔어요. 응? 그 원래 그 5개 조였대. 뭐 국방을 어떻게 하고 뭐죠. 그때 한 줄 더 넣었어요. 조선 왕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돈을 대준다. 추가 협상안이 딱 한 개 그거였어요. 그리고 사인했어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회 지배 세력. 그래서 결국 강대국의 전쟁이 됐고 일본에 먹혔죠. 그리고 우리 민중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 사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어떤가요? 딱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막 한미일 막 군사협정 한다 그러고 일본하고 막 한국 정부가 붙으면서 전에 우리 딸내미 어떻게 해버린 그거 그냥 야 없는 걸로 치고 됐어. 야 너 10만 원 가져라. 그리고 막 합의하고 이런 우리는 맨날 겪는 일이니까 별거 아닌데 제3자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결절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때예요. 내년. 과연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전 세계적 현상을 좀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이 청산되지 않는 정말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 지배 권력들, 기득권자들이 과연 자기들의 이 현재의 기득권을 양보할까요? 양보 안 하죠. 양보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보죠. 상층 정치 세력끼리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면 그 새로운 누가 될지 어느 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각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때 과연 국회에서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개혁 입법이 한 건이라도 통과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과연 여의도 상층 정치 세력들은 변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새로운 길이 모색될 것이다. 모색하자가 아니고 모색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그 희망적 전조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적 전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미국이, 영국, 대만, 필리핀에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이번 4.13 총선도 저는 그런 전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전조. 지금까지 정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가 뽑았다고 하는 대리인들인데 이 대리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은 지배자라고 생각해요.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동원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답을 몇 개를 만들면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으로 2개 또는 3개의 선택지를 국민한테 던지면 국민들은 그 3개가 다 답이 아닌데 다 싫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강요하니까 국민들은 다 싫은데 그 중에 덜 나쁜 거 차악을 선택해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도 해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더 엉망되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덜 나쁜 거를 고르도록 강요당해왔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정치적 불신, 배신감, 정치적 무관심. 안 해. 어느 놈이 하면 똑같아. 안 하는 거죠. 요 상황이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존중되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왜소해졌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거예요.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던 하나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경쟁 체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경쟁, 효율 이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던 체제만 남았어요. 그냥 그 길을 쭉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웬만하면 다 시장에 맡기고 자유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지나치게 그 사회의 기회와 소득, 결과까지도 자원, 소득까지도 한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중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린 거예요. 엄청 빨라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소수,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대부분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나눠져서 거의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소득이나 자기의 희망이나 미래나 이런 게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하게만 불행하게만 느껴지는 집단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게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화 사회의 네트워크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트워크. 전에는 대중들은 정치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그냥 하는 결정을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텔레비전 방송 보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상한 인간들이 하는 찌라시, 술 먹고 하는 한탄 이런 걸 두고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정도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다 모래알이에요. 다 흩어져서 서로 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웠죠. 그리고 열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칸막이가 닫혀져 있어서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위아래로만 소통해. 수평적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싸워도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정보와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수평적 정보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드디어 자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루트가 전에는 막걸리 먹으면서밖에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걸로 순식간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과 동시에 막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빨리 쉽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작동을 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버니 샌더스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고집 세고 주관 뚜렷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무소속 소수예요. 그리고 전혀 대도 않는 소리예요. 정치권에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비주류,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권 내에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지만 어느 순간에 대중들하고 직접 접촉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자본주의 맹주 국가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뻔했어요. 그것도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을 자기 마크로 달고 앞에 물론 민주자를 붙였어요. 민주 사회주의자. 최소한의 방어도 취했겠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슈퍼데이원 제도 아니었으면 아마 버니 샌더스가 먹어버렸을 거예요. 트럼프 마찬가지죠. 공화당 주류 미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이 모인 정치 집단을 완전히 따돌리고 거기를 삼켜버렸어요. 백인 노동자들, 소외됐다고 느끼는 백인 보수층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요. 일부러 험한 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질이 이상한 바보라서 험한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다 계산된 발언이죠. 엄청난 부자에다가 그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연구했대요. 연구를 해서 요렇게 욕하면 요렇게 반응이 오겠지 뭐 이런 거까지 한 거죠. 일부러 이슬람 공격적 발언. 그럼 뭉치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100인데 5대5가 경쟁을 하는데 5대5 중에서 나머지 5의 절반, 그러니까 26만 먹으면 50 다 먹고 50 가지고 51만 되면 49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죠. 그냥 그쪽으로 집중한 것 같아요. 집중해서 둘이 여당, 야당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또 영국도 하나의 사례인데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국가적으로는 사실 이익을 봅니다.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을 보는 중에 내부의 영국 내의 배분 관계를 보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 이런 쪽은 엄청나게 많이 얻는데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서민들은 자꾸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제조업 이런 데 자꾸 빠져나가. 그리고 영국으로 자꾸 난민이 들어. 그러니까 영국의 서민들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정치권에서 여야, 집권당과 야당들이 정하는 대로 다 따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그래, 투표 한번 해보자. 정치적 도박을 했는데 여당도 야당도 다 탈퇴 반대예요. 탈퇴 반대. 당연히 여당, 야당이 다 반대하니까 국민들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던져봤는데 웬걸 탈퇴 결정해버렸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국민들 스스로. 이 현재 체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 모여가지고 탈퇴하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대만. 대만에 50대 웬 여성이 갑자기 당선되고 로마 시장도 아주 젊은 여성이 좀 새로 생긴 시민단체 그 회장이 됐어요. 필리핀. 이거 좀 심하죠? 좀 행태가 좀 심하긴 한데 그 사회가 워낙 심각해. 그래서 아무나 쏴줘 이거 돈 3억만 주면 살인 죄 안 돼. 빠져나와요. 뭐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조치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황당무계하죠. 우리 원시 나라니까 거의.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어쨌든 뭐 91% 지지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필리핀 기득권 세력들을 제치고 올라갔냐? 그 대중들이 힘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전조가 비슷한데 이번 4.13 총선에서도 보면 모든 정치인들, 평론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우리 중에 혹시 예측한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당을 만들고 뭐 공천하고 이러니까 전에는 그래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덜 나쁜 놈 찍자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치권에 싸다기를 때린 거예요. 됐어 임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은 이런데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옛날 말에 틀린 게 없어요. 이런 중요한 격언들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5천만이 사는데 이 5천만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실망했어요. 애도 안 낳을 정도 됐어요. 전 세계 자살률 연속 1위. 무슨 1위가 그렇게 많아? 장시간 노동 2위. 자주 나쁜 건 다 1, 2위. 좋은 거는 다 꼴등. 이런 사회가 됐는데 이 사회를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받아들이나요? 그래도 좋아. 무슨 사랑하는 내 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헬조선 언젠가는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리 사회 저변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이 엄청난 좌절, 절망 이런 게 어느 순간에요 분노로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화가 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무력감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 혼자인데. 그러다 나만 끌려갈 것 같아요. 나만 찍힐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니까. 분노가 야 나만 너도 그랬어? 전에는 말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SNS로 보면 다 동감하고 있어. 뭘 하나 화끈하게 하는 거 올라가면은 200만이 조회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혹시 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 홍보지부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질문할 줄 알고 난 기자 아니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달고 있다고. 그 지겨워서 그래. 그 좀 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진짜 확 돌아왔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 자식이 아닌데 본인 자식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식하고 남의 자식은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회에 같이 살면서 내 자식 죽은 거는 중요하고 남의 자식 죽은 거는 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라 망치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그만 쪽쪽 빨아먹으라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면 안 된 말을 해가지고 많이 찍혔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네 아들도 그래 당할 거다가 아니고 당신 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약간 하도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졌어.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좀 줄여야지. 근데 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 그걸 제 기자회견을 형법재판소 재판 내가 가는 거 기자회견 하는 걸 찍으러 왔던 기자들이 그거는 안 내고 그거만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온 동네에다 깔아놨는데 그게 한 400만이 본 거예요. 이게 오마이뉴스든가 그것만 180만 조회예요. 민중의 소리, 뭐 고발 뉴스 뭐 등등 또 그것도 찢어가지고 개인이 하고 하면 아마 400만, 4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전 같으면 가능이나 있겠어요? 지금은 그게 순식간에 그냥 수백만 이게 커진 거예요. 이게 정보 공유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전에는 정보를 전달만 받고 수용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피동적 존재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 라인이 워낙 많아서 그 수집된 정보를 자기가 전파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 몫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개인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지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쉽게 의견을 모으고 너무 쉽게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실제 권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 이 지금까지는 정치가 국민들을 객관식 문제 몇 개 내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싫으면 관둬라 라고 했던 데서 동원되던 관계에서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답을 내고 너네 이렇게 해 라고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객관적 상황이 워낙 어려워졌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아직도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게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정확하게 소위 리더가 생겨나면 이 분노들이 희망으로 완전히 전환되죠. 이게 희망으로 전환되는 날 우리 사람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 그게 뭐예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정치의 국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나라. 구성원 대다수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력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나라가 되면 나라도 발전할 것이요 국민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 만드는 거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죠.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죽어라 실천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죠.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이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를 대충 정리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당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등 많죠. 이 말고도 내가 하는 게 이거까지니까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야. 이거 다 하고 있거든. 기사를 보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공감 누르세요. 왜 손가락 뒀다 어디다 쓴 거야? 우리가 다음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좋아요 많은 뉴스 있어요.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만 써줬다. 네이버에 무슨 정원이라는 이름 가진 애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예? 정원이 댓글 부대라고. 예? 성은 잘 몰라. 국시래?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사가 올라가면 득달같이 온갖 욕설을 써놓는데 쓰는 인간이 똑같아. 제가 대충 추정컨대 네이버가 지금 완전히 그 이상한 인간들한테, 소위 일베 비슷한 인간들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다 그게 1등 올라가고, 이재명만 올라가면 맨날 욕이야. 뭐 형수 쌍용 무슨 맨날 욕이야. 몇 명이냐 도대체? 몇 명 안 됩니다. 최대 300명 안 돼요. 내가 보고. 최대 300명. 그런데 댓글 많은 뉴스라고 보통 올라가는 게 댓글 몇 개 정도인가요? 보면 300개, 500개. 공감 많은 뉴스, 공감 그 500개 넘으면 1등이야. 그러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여다보고 또 눌러요. 그럼 추세가 생겨요. 그럼 메인으로 딱 배치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감하는 뉴스가 수백만이 보게 됩니다. 길에서 이거 찌라시 뿌릴 필요 없어요. 제가 원래로 좀 되돌아가면 이런 변화를 만드는,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한때 일베였다, 원조 일베였다가 세상을 좀 바꿔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인이, 지금은 뭐 운동가의 정치인으로 왔지만 그 변화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에 철조망 감긴 가시나무를 기어 올라가던 유인물 50장 뿌리고 징역 1년 산 그 선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은 출발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때 유인물을 이렇게 뿌린 몇 사람, 그것들이 또 쌓이고 감옥 가고 하면서 결국 이게 87년에 민주화 대투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제대로 국민이 대통령을 지손으로 뽑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엄청난 변화의 시발점도 사실은 아주 미약했다는 거죠. 아주 미약. 그들이 그렇게 밤새워 철필로 긁고 등사기로 밀고 징역 1년 실형을 감수하면서 뿌렸던 수십 장의 유인물, 이게 세상의 변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트위터 팔로워 한 명 늘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유인물 한 장씩 날아가는 거예요. 팔로워가 제가 28만 명인데 트위터, 페이스북은 페이지까지 합치면 한 20만, 카카오 스토리가 28,000, 인스타그램이 29,000, 유튜브는 아직 초보 단계라 좀 그렇고, 이거 합치면 되게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럼 또 제가 거기다 쓰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상당수가 자기도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르면 그 좋아요 자기 친구한테 다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대한 보통 제가 4군데를 타타타타타 눌러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검찰이 나를 소환했다, 이게 소환할 거리냐, 선관위는 맨날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를, 이게 무슨 김모 그 친구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100만 시장을 소환을 하냐? 그럼 선관위는 빙신이냐? 라고 내가 쓰죠. 이걸 쓴 거를 한 군데 많은 게 아니고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카오 스토리에, 인스타그램에서 쫙 다 올려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재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누르죠. 이러면 보통 100만까지 가요. 100만 장의 유인물을 딱 4번 틱틱틱틱 이걸로 뿌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엄청난 크기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전주 갔다 왔거든요. 전주 갔다 왔는데, 전주가 동학혁명군들이 많이 죽은 데 아니에요? 동학혁명군들이 수십만 명이 일본군한테 진압을 당했는데, 제가 서혜선 교수라는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3만 명인가가 하고 일본군하고 붙었는데 전멸당했대요. 거의 다 죽었다니까. 뭐 도망간 사람 있겠죠.
무기는 죽창, 쇠스랑, 곡괭이 뭐 이런 거 삽 이런 거예요. 화성총 좀 있죠. 화성총. 그게 최첨단 무기지 그게. 근데 일본군은 뭘 갖고 있었냐? 뭐 게틀링식인가 뭐 이런 기관 충장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런 나가는 거죠. 이거 돌리면 뚝뚝뚝뚝뚝뚝 이거 속도가 좀 느려. 돌리고 이걸로 딱 한 명 부상당하고 전멸시켰대요. 죽지도 않고. 그분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발뒤꿈치에 화승총탄이 소나무에 맞아 튄 데다가 발뒤꿈치를 맞았대. 한 명 부상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근데 이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는 최소한 동등해졌다. 1인 1표. 누가 많이 조직하냐? 1인 1표예요. 다 똑같은 소총 한 자루씩이에요. 결판을 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거 싸우다가 혹시 나 혼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저들이 저렇게 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혹시 이런 얘기했다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우리 내부의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들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절망과 좌절을 분노에서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저는 딱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